아,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때 감사했습니다. 뭘 그걸 많이 열는 거예요. 거기 인원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 그 유튜버 분께서 준비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간 코 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정담 저자 초청 유튜브 연합회 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국민 의례를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국기를 향하여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영혼들을 위한 묵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있겠는데요.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이신 지대웅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나와서 방송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외치면서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5.18 관련 집회 나와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좌파들이 거짓 선동으로 지금 그 거짓 5.18 관련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5.18 집회나 또는 세미나 이런 강연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 유튜버들이 5.18 관련 방송을 했다 폭파되고 계정이 정리당하고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인데도 지금 중요한 게 말입니다. 우리가 김대중과 이 수상한 이 국정원장님들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방송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저 좌파들은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그 영상들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그 경부고속도로 그 제가 어제 보고 나서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 쪽에 많이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담 저자님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널리, 비록 소수지만은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개미군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발표로 들어가겠는데요. 예, 순서는 작게 8058 첫 번째 책에 이어서 이번에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 공작이라는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저자이신 정담 대표님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요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재구성하셔서 아주 흥미롭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구성재 대표님 이렇게 발언하신 후에 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정담 저자님께서 이번에 출판하신 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붉게 만든 자들, 그리고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술한 작게 8058 책이 많은 우익 인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절찬리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게 8058이 결국은 지금 쓴 책, 나중에 쓴 책, 그리고 1998년도부터 공작이 시작된 육군사관학교 청주회 회원들에 의해서 다시 저질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일어났던 5.18도 결국은 육군사관학교 청주회 회원들이 저지른 군사 반란이었고, 그 뿌리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최초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경비대, 이 조선경비대를 바로 공산당들이 조선경비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좌절돼가지고 청주회란 조직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군의 간첩 조직을 뿌리를 박은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 80518을 일으켰던 청주회 회원들하고, 그리고 김대중이 집권해가지고 연달아서 국정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청주회 회원들이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주로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을 먼저 보유를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당선인 신분 때 정권 인수를 하기 위한 인수팀을 꾸립니다. 그 인수팀장에 누가 지명되냐면 바로 이종찬이가 지명이 되는 겁니다. 이종찬이는 육사 출신 청주회 회원으로서 중앙정보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종찬이가. 그런데 이종찬이는 그 직전에 하나회가 신군부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할 때, 그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정당의 주요한 요직을 다 해먹고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김대중이가 당신이 인수팀장을 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했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지하당의 같은 조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선포했을 때 이종찬이와 김대중이가 쿠데타를 모의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보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은 깊은 지하당의 동지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종찬이를 정권 인수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인수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 정보기관의 장,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습니다. 안기부. 안기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종찬이가 안기부장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옆에는 이 대통령의 장남이었었던 김홍일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안기부의 모든 사항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김대중이가 재야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원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성홍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는 엄삼탁이라는 사람까지도 김대중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김대중 동교동 자택에 끝에 가면은 안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가. 따로 무슨 별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의 한쪽을 안가로 사용하면서 매주 거기서 정보부의 동향을 보고를 받은 거죠. 김대중이가. 이것은 북한과 달리 자신이 직접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이는 이 중앙정보부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던 인물로서 안기부 권한을 이어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종찬이가 책임자로 이렇게 알려졌지만 모든 간섭을 다 김홍일이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이와 김대중이 바로 이종찬과 정성홍의 어떤 관계냐. 1980년 5월 18일 날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두 사람이 국가 내란 혐의로 체포돼 갈 때 이종찬이가 김대중 신문을 전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김대중의 뒤를 다 봐준 겁니다. 그리고 김홍일의 뒤는 바로 정성홍이가 바깥으로 다 풀려 나올 때까지 사식을 제공하면서 뒤를 다 봐줬던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래서 바로 김홍일이가 중앙정보부를 다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안기부를 인수할 때 앞장을 섰던 것이고 그때 바로 구정권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곧 정권이 바뀌니까 잘려나갈 그 사람들이 대비를 했던 공작이 바로 총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총풍 사건은 김대중이가 직접 자기가 이 민주당 쪽에서 고소를 한나라당을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해창이가 총을 쐈다 안 쐈다 돈을 줬다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구 안기부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벌렸던 공작이었는데 거기 바로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걸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가지고 그 이해창이가 원래 대법관 출신인데다가 법에 밝으니까 재판을 할수록 불리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궁을 다시 구 안기부 쪽 직원들,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추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쓴 게 바로 최인수라는 사람, 북한 최인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지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 게 지금 망해서 욕모양 욕골로 돼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중국과 북한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근본적인 원인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최인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이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최인수를 김대중의 국정원이 중국에 가서 제3국인 중국에 가서 또 중국 사람도 아닌 제3국인 북한 영혼을 안기부로 강제로 납치해다가 고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풍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공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종찬이하고 김홍일이가 그렇게 알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공작원들이 그렇게 잡아다 고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속은 겁니다. 최인수라는 사람은 총풍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김정일이의 외화벌이꾼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200만이 아사자가 나고 뭐 이렇게 힘든 시절에 돈이 없을 때 김정일에게 외화를 공급했던 중요한 임무를 띈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미 많은 돈을 자기가 확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최인수는. 대한민국 사람도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갖기가 힘들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최인수가 그 당시에 현금 1억 원을 대한민국의 미수금으로 갖고 있을 때입니다. 미수금으로. 그 정도로 그는 북한서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을 안기부로 잡아다 고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들자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고문 실자들은 눈을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모르는지 버티는 건지. 진짜 모른다고 판단해가지고 좀 기다려 해놓고 옆방에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이 사람도 공작원 출신인데 얼마나 신출귀몰하겠습니까? 바로 도주를 해가지고 일단 택시를 타고 한나라 당사로 도주를 했는데 그날 토요일이라 당직도 없이 다 문 닫고 가버린 겁니다. 이 한나라당을 주로 그 당시에도 뭐 꽃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먹고 노는 당, 꿀 빠는 당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당직자 한 명 없이 샷다를 내려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겁니다. 최인수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택시비도 없어.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중앙일보사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앙일보사로 갔더니 거기는 당직자가 있어가지고 당직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직자가 택시비를 줘서 보내고 수기실에 좀 기다려. 왜냐하면 오늘 내일 돼야지 출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해갖고 당직실에서 보호를 해줬고 그 당직실에서 보호가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회장이 출근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담당자가 이철호라는 기자인데 젊은 기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북한 사람인데 안기부에 끌려와서 고문당하고 도망을 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안기부에다가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찾는 사람이 있냐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기부에서는 이종찬이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걸 놓쳤으니까 큰일 난 거죠.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정보기관에서 제3국 중국에 가서 북한 영혼을 납치하다가 고문을 했다가 놓쳤어. 이게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인사라고 전 세계에다가 자랑을 했던 김대중이는 끝나는 거죠. 김대중이는. 그런 상황에서 딱 중앙일보에서 연락 오니까 불이 낙혀가가지고 최인수를 인수를 일단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최인수를 때릴 수가 없죠. 입을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중앙일보사의 입을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앙일보 관계자들 위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회장을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일보 회장을. 그런데 그 주에 당연히 홍석현 회장은 삼성 총수인 이건희 회장한테 그 사실을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그 보고를 했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팀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부는 중앙정보부보다 더 정보를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정보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총수가 자기 정보
팀들을 가동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 사건을 일본의 비밀리에 통보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을 안기부로 납치해서 고문했다. 이 사실을 일본에 통보하자 일본에서는 일본 정보부가 그 사건을 놓고 평가를 해가지고 일본 수상, 오부치에게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수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김대중 오부치 회담인 겁니다. 7월 18일 날 최인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8월 2일 날 오부치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며칠 사이에 중앙일보에서 삼성으로 보고가 되고 삼성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일본에 미고가 됐고 일본에서 일본 정보팀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부치 수상한테 통보를 했고 아주 긴박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8월 2일 날 김대중한테 오부치가 전화를 해서 회담하자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한국과 일본의 신업협정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만에 김대중의 사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정이 딱 한 달 만에 결정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거를 놓고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연막을 친 겁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이 최인수 사건을 덮기 위해서 김대중이가 일본이 요구했던 독도를 넘겨준 겁니다. 당시 안기부에 있던 요원들 이야기를 분명하게 제가 들었는데 신호협정이라는 것은 독도 수역,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독도 수역을 한국만 단독으로 관리했는데 독도 수역을 일본과 공동 수역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공동 수역 안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이면 계약으로 독도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넘겨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거나 또는 어떤 그 이면으로 써준 한일 간의 비밀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거나 또는 공작원들이 본 것은 아니지만 벌써 그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수역이 그렇게 넘어간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인수 사건이 일단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 일본에 넘겨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국 해군이 독도 방어 훈련하면 직접 군함을 몰고 와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일본이 요구했던 이런 신업협정을 민주당이 99년 1월 초에 시무식을 가장해가지고 의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국가 간의 협정을 날치기로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날치기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간의 협정은 여야의 협조로 세미나를 열어서 내용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를 해서 비준을 해준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독도를 팔아먹은 거를 날치기로 통과해주고 덮어준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 세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착 왜곡, 이런 말을 퍼뜨려서 마치 자기들은 일본을 비토하고 나머지 대한민국 세력들이 일본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떠는 토착 왜구다, 이렇게 지금 역선전을 해서 피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목적이 하나고, 이미 이 사실을 중국이 알아버린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최인수가 신업협정이 비준이 끝나서 발효되니까 최인수를 죽일 수도 없고
최인수가 귀순하려도 안 하고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최인수를 돌려보내주기로 결정을 해서 최인수한테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줍니다.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미화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받아간 돈 미화 10만 달러, 그때가 IMF 때예요. 국민들 금반지 다 걷어갈 때인데 그때 10만 달러 딱 줘가지고 최인수를 납치해온 역순으로 보내버립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그 사건이 보도가 나중에 된 것은 신동아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신동아. 왜 그러냐면 동아일보 회장이 언론 세무 사찰을 당하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그 사옥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쪽에서는 한이 맺혀가지고 최인수 사건을 신동아에다 몇 장 좀 나름대로 보도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이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최인수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4차장인 문상희가 돈 10만 불, 그 다음에 주민증, 한국 여권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 사람을 역순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공작 세계나 또는 그 공작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취재했던 언론에는 중국 정보부에서 체포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우리 쪽 공작원들이 밀고 간 겁니다. 저럼 잡아라. 그 사실은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공작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최인수가 붙잡혀가지고 중국 정보부에서 최인수를 고문해 보니까 뭐 엄청난 비밀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국 정보원들이 중국에 와서 북한 사람을 납치해가? 이놈들이 간이 혹구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또 중국 정보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어?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것을 외교 문제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한국 정보부를 손아귀에 쥘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한 결과 결정적인 시간에 한국 정보원들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한국 정보부가 갖고 있는 한국의 정치 정보를 다루는 권리, 이거를 중국 정보부가 뺏는 거, 여기에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네. 이종찬이 저놈이 공작 실패했으니까 잘라버려. 이렇게 해서 이종찬이를 잘라버리고 그 후임으로 천용택이를 임명하는데 이 천용택이도 또 청주교 회원입니다. 그냥 아주 뭐 간첩들만 골라서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시키는 거겠죠. 그런데 천용택이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취임식 날 취임사를 막 읽고 있는데 비서가 쪽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취임사를 읽고 있는데 쪽지를 줘서 보니까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요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런 메모가 딱 와 있으니까 천용택 원장은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도. 그래서 언론 행사를 끝내고 보고를 받아보고 우라가 치는 거죠. 자기를 구렁텅이에 지금 빠뜨려 놓은 겁니다. 국정원장을 시켜줘서 좋은 자리를 줬는 줄 알았는데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수습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종찬이는 국정원에 자기를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남겨놓고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천용택이가 김대중에게 일단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은 거죠. 가서 수습을 하고 비밀을 지켜라.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이런 얘기를 듣고 99년도 5월 말경 한 20일에서 뭐 한 2, 3일 이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데 약 10일 정도 협상을 한 다음에
구속됐던 안기부 직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정원 되겠죠. 국정원 직원들하고 정보사 요원들 수십 명을 다 데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 언론 보도에서는 어떻게 보도됐냐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에 절대로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지 않는 각서를 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이들을 모두 데리고 귀국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보사 요원이 정보사 요원 블랙리스트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뭐 북한 요원한테 넘겼다는 내용이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렇다면은 천용택이가 각서를 쓰고 다시는 국정원 요원들이나 정보사 요원들을 중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그 내용하고 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용택이가 그 당시에 모두 구속됐던 정보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당시에 안기부 요원들 입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권을 넘겨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후속 사건으로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국정원에서 하나하나 국정원의 임무를 포기하는,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런 그 제약들이 국회에 의해서 계속 돼가지고 지금은 간첩 수사도 못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국정원의 국가 정치 정보 주권을 갖고 있으면은 국정원이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은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고, 그 중국에 넘어갔을 때 1999년도 5월 말에 천용택이가 사인을 해주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2000년도에 김대중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뭐냐?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만들어라. 이런 지령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 연구소가 민주당의 한 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두 번, 세 번 이름을 바꿔서 지금 뭐냐? 민주연구원입니다. 그게 민주연구원. 그러면서 바로 국정원 안에 또 다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것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국정원 안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런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중국의 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물러가면서 국정원의 힘을 빼고 대한민국의 모든 발전된 기술들을 다 중국으로 가져가고 한국에 발전할 수 있는 정치 행위를 모조리 다 금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중국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거, 최소한의 것만 조치를 취해주고 나머지는 성장 동력이 커지지 못하게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중국 대사와 이재명의 만남 사진, 그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지만 또 그 사진을 볼 것 같으면은 일국의 야당 대표가 이게 대사한테 붙임거리는 그 사진, 그게 바로 중국 총독을 대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천용택 이하, 그 다음에 임동원 원장에 의해서 이 북한이 한국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제보받아가지고 최인수를 고문해서 더 많이 알아내고 최인수를 채용한 다음에 북한이 행동하는 걸 기다렸다가 행동이 끝나니까 바로 제1연평해전을 일으키면서 김대중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사는 제1연평해전이라고 꾸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사가 아니라 대충 두들겨 맞고 김대중을 소환해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의 빌미가 된 사건이 바로 제1연평해전입니다. 이 제1연평해전을 일으켜가지고 님자, 김정일이가 직접 김대중에 연락해서 님자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대중은 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갖고 과연 북한이 나를 죽일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김경재라는 사람을 겉으로는 공식적으로 보내고 뒤로는 국정원 차장들을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해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한민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작게 5027-98 그 당시 최신 버전을 통째로 갖다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공작에 대해서는 핵심 이거 뿌리가 이 사건입니다. 뿌리가. 그리고 나서 임동원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해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임동원이가 5.18 김대중 여단 병력에 대략 5,0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를 10만 명으로 키우는 그런 공작을 또 벌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동원 원장이 기획한 5개의 게이트 사건이에요. 그 중에 딱 하나가 진수현 게이트 사건으로 손해났을 때 그거를 이제 정성홍이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다 덮어버리지만 그때 그 자금으로 김대중 여단 병력이 10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이 10만 명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노조, 뭐 전교조 이런 데로 다 파견이 돼가지고 이 전라도 세력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뿌리를 그때 내리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책 내용을 전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 육군사관학교의 청주회라는 조직 이게 조선경비대 때 공산당이 한국 군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좌절됐을 때 청주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고 그 청주회 조직이 사실은 12.6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데 나와가지고 미국 대사가 10월 26일 날 김재규하고 점심을 먹고 김재규를 시켜서 박정희를 쏘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 북한에서 시키는 이야기고 이미 박정희를 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청주회 후원하는 인물입니다. 후원. 그러니까 청주회 뒤를 다 봐주고 있었고 박정희를 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 최규하입니다. 이 사람도 다 포섭을 해놓고 또 비상계엄을 열어야 되니까 육군참모총장도 청주회 회원인 최규하를 정성화로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실지 병력을 동원할 부여단장에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 윤흥정의 친동생인 윤흥기를 또 앉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여단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동원되는 24단 병력이 사실 알려지기로는 하나의 회원이다. 박준병이가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 속은 이 청주회 회원들한테 회유를 당해가지고 여차하면 24단이 반기를 들어서 사태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6을 일으켜가지고 박정희를 쐈지만
이 준비가 허술해가지고 바로 김재규가 총을 쏜 범인으로 몰려서 즉각 체포되는 바람에 그 내막을 알게 된 하나회에서 이 정승화를 체포하고 할 때, 죄송합니다. 이미 청주회는 박정희를 쏠 때부터 서울 주변에 부대를 동원할 태세를 다 쳐놓은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서 마치 미국이 시킨 것처럼 김재규가 미국 대사한테 전화해서 점심 먹자 이렇게 한 거를 마치 미국 대사가 김재규한테 전화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미국이 박정희를 쏘라고 시켰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공작이라는 것인데, 이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5.18을 일으킨 것도 육사 청주회 장성들이 전투교육사령관, 그 다음에 30일 사단장, 그 다음에 칠공수 여단도 굉장히 지금 혐의가 높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칠공수는. 그런데 혐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소속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주회가 일으켰던 이 5.18 군사 반란이 결국 청주회 회원들인 육사 출신들에 의해서 다 덮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을 써냈을 때 육사 출신들이 저에게 지금 손봐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죽는 거 요만큼도 겁이 안 납니다. 사실 김대중이가 그런 반역을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김대중과 그 강요들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썼습니다. 겁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죽으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대놓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기지 비밀도 저 책에 있지만 우리가 직접 미국에 제공했던 거고 그 작전 지휘는 제가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육사 나와서 어디 뭐 영광급 있다, 뭐 별 몇 개 달았다는 사람들이 뜨뜻한 밥 먹고 지금 저를 죽인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여기 쏴서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공개해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다가 나라 돈으로 먹고 살고 나라 돈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는데 간첩 행위를 하고 반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두둔하고 음닉해가면서 너 가만 안 둬. 청청모 앞으로 손봐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런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책이 제가 다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제2연평해전도 결국은 청주회 회원들이 다 북한 장성들하고 협의해서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만 휴전선과 동서남해 그다음에 주요 군기지를 경계하는 과학화 경계 장비 1300대가 다 철거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7년 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덮기 위해서 북한 공작원들하고 유튜브 상에서 영상으로 다투기까지 했고 그 사실을 들통나가지고 책임자가 고성집필로 도망까지 재월부까지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육사 출신들이 1300대의 그 감시 장비가 감시를 하는 경계 감시 정보가 어떻게 북한군하고 실시간으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1300대 중에서 한 군데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데 1300대 전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저께도 SM
중고도 대공미사일 개발이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개발, 북한은 벌써 옛날에 끝났습니다. 북한은. 모든 이런 과학 기술들을 중국과 북한의 고도로 다 넘겨주고 KF-21 기밀도 중국이 다 가져가 놓고 이거를 인도네시아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얼버무리고 ADD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서버째 기술이 털려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가 있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져간 기술들을 기술화시켜주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임기 끝나기 일주일 전에 별도의 비밀 사무실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차려주고 그 현장에 바로 안보사령관을 했던 육사 출신 청주케 장성이 대사가 돼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육사 출신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니까 국민 여러분들하고 국군 장병들은 앞으로 내 지휘관이 나를 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 사례로 1980년 5월 24일 특전사 11여단 63대대 1개 대대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단장이 자기 부하 대위를 전교사로 파견을 보내서 인사명령을 내서 보내가지고 북한군 8명을 한국군에 편제시켜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45명을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어 놓은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방부에서 서로까지 꾸며서 지금까지 숨겨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육사 출신들이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청주케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시장비 1300대는 해군 소령이 고발을 했습니다. 해군 소령, 예비역 해군 소령이. 그렇지만 육사 출신들은 단 한 명도 이런 고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오늘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걸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단 대표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떳떳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얼굴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단 대표님은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단 대표님이 얼굴을 가리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담 대표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정담 대표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임무를 모두 완수하실 때까지 신변을 보호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지켜드려야 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약했던 분들이 작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진실과 팩트를 말씀해 주실 분들이 이제 점점 안 계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나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서 주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얼굴을 드러내고 활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도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정담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언으로는요, 유튜브 연합회 이사시고요, 백두산 TV 8 채널의 대표이신 구성재 대표님께서 내가 본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자, 정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 작게 80518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대중과 청주회 출신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의 수명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의 물음에 이 책을 구독하셔서 꼭 답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대표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를 빼고 나머지 내용 중에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김대중과 청주회들의 대남 적화 공작에 의해서 커다란 조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그냥 간첩 몇 명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군인, 정보기관, 경찰 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더해서 국가기반시설, 거기다 더해서 경제계의 주요 기업체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국가 반역인지 반란인지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묘사되고 있는 이 거대한 권력 집단은, 반역 집단은 틀림없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거명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다 나왔죠? 김대중, 이종찬, 천영택, 임동원, 전직 국정원장이었던 신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대북 정책에서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고 이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훼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일신과 자신들의 일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허상, 망상인 이 나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군인들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네? 방사청에 근무했던 예비역들, 5.18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자신들이 있는 권한을 가지고선 지금까지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있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직 방사총장이 오늘 구속됐다고 그러더군요. W 씨인데 그 사람의 혐의를 보니까 혐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다가 무슨 214 구축함인가 무슨 잠수함인가 214 잠수함을 발주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던 그런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도 방산업 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인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대표적인 경제인들 정몽훈, 정몽주, 그리고 통신업체인 이상철, 특히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이상철이라는 사람은 통신과 우리 주권이 연결되어 있는 전자개표기의 생산, 발주 과정에서 상당한 나쁜 짓을 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 LG그룹에 사장을 했다가 다시 화웨이그룹에 넘어갔다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인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도 웹사이트 업체에 대해서 한 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 인사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들 거대 요즘 말로 치면은 어둠의 카르텔이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만약에 현대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알고 싶다면은 이 책 구입, 구독을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5.18 문제에 대해서도 이 책은 여기 여러 끝에 부분에 아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5.18 세력들을 일으킨 김대중과 그 여당 세력들은 무엇을 국민들한테 속였는가 라는 점을 거의 한 10가지 정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5.18 사태의 발생 시점이 5월 19일이 아니라 5월 18일이라는 거. 그것도 전남도청 앞이 아니라 광주에 자리 잡고 있는 아세아 장동차에서 일어난 군용트럭 피탈이라는 거. 군용트럭 피탈을 하면서, 강탈을 함으로써 그 강탈한 트럭으로 일련의 무장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게 그들이 속인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5월 19일 날 일어나는 그 군용 트럭을 사용한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의 강탈, 이것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뿐만 아니라 예비군 무기고, 예비군 대대 무기고라는 것은 숨기고 있고 날짜까지 조작해 있습니다. 날짜는 5월 21일로 조작해서 기념탑까지 세워놨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10가지가 이 책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정 대표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지금 이 나라는 이 북한과 중국의 손아귀에, 정보기관과 정당이 손아귀에 잡혀 있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최인수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말한 정보 주권이 중국과 북한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국과 북한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국정원에 산하기관 연구원을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하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자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중국이 통제하는 수하기구입니다. 또 하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통제하는 정보기관의 산하단체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은 갈파하고 있습니다. 정당에는 최근의 이름으로는 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연구원. 2000년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권 세력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꿔가면서 연구원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의 이름이 민주연구원입니다. 그 최근에 이 민주연구원이 저지른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태원 학살 사건 조작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들통이 났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다는 게. 그들은 사건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널브러져 있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틀린 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그 널브러져 있는 장소가 사고 지점이 아닌 이태원 해밀턴이 아닌 거기서 100m 더 떨어져 있는 더바코라는 한 가게 앞입니다. 그 앞을 배경으로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첫째 조작 영상, 민주연구원이 만든 조작 영상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자분의 다리에 남자가 손을 올려놓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동영상을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노란 타올이 등장하는데 그건 한국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노란 타올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영상에서 오류가 등장함으로써 이 정당의 산하 연구원이 대중적 참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담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거를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국정원 산하에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이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 사실의 하나로 태영호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영호는 2016년 7월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탈북해서요. 들어오자마자 이 국정원 산하에 있는 북한의 요구로 설치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태영호의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 책에 따르면 태영호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법 탄핵을 뒤에서 쥐 조종했다라고 이채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탄핵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탈북민이 그것도 고위급 인사가 외교관이 국정원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를 찾아온 전사인 양 국민들을 속이면서 불법 탄핵을 지휘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과는 달리 속은 완전히 붉은 손에 의해서 장악되고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첩 수사도 안 하고 저희는 맨날 자유 애국시를 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해야 되고 뻔히 보이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수사는 하지도 않고 이러고 계속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하게 돼서 영광인데요. 아무쪼록 이 책을 한 것이 읽으시면서 이 책이 아까 제가 모두에 전해드렸던 이 나라의 국가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도록 이 책은 만드는지 꼭 한번 반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애국 시민들,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시민들의 분발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오늘 이 건물에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엘리베이터 올라오시다 보면
그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층별 안내 표지판. 거기에 보면 4층에 진보당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에는 진보당 하면서 진보정책연구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돌아가실 때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김대중의 민주당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의 민주당 산하 조직인 민주연구원, 예, 그 전 이름이 민주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뿌리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구성재 대표님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단 대표님, 예, 책에 대해서 다시, 예, 우리 황진무 대표님께서, 예, 황진무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책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또 구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먼저 번에 그 작게가 나왔을 때에도 SNS 단체 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제도 우리 구성재 대표님의 백선TV 8채널에서 방송할 때 댓글에 보니까 책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듯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소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작게 80518이 있습니다. 작게 80518 우리 오경영 단장님께서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작게 80518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화공자 이 책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작게 80518은 지금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 인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중에 지금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주문하시면 되겠는데 주문하시는 방법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저희 선구자 방송에 지금 판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주 황진무 구자번호가 360-02-140392 360-02-140392에 먼저 한 권당 작게도 2만원 또 이 책도 2만원 또 우리 신동구 목사님이 출간하신 금남로 전투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각각 다 2만원씩이니까 권당 2만원씩 먼저 입금을 하신 후에 핸드폰 번호 010-2507-4861 010-2507-4861에 꼭 문자로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자 성함 그리고 책 받을 곳 주소 그 다음에 도서명 책이 2가지 내지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작게인지 아니면 청주회 책인지 금남로 책인지 아니면 전부 다인지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수량을 꼭 표기를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제 답변을 드린 후에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지금 자파드 선구자 방송 커뮤니티에 올렸습니까? 거기도 있고요. 비욘드 또 채널에도 있고 우리 구성재 대표님 채널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쿠페즈 정치정보 채널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가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회원들 사이에서 또 저희 영상을 좀 다운받아 가지고 올리시면은 저희가 약간의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회원들이 많이 좀 성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홍보 영상 이 책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좌파들은 지금 책이 출간되면은 그냥 무조건 사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우파들은
그런 것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사준답니다, 좌파들은. 예? 책이 재미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많이 팔린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책은 작게 8058이 굉장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마이클 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5.18은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책이 작게 8058입니다. 5.18의 역사를 새롭게 쓴 책이 바로 그 책이고, 또 이 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빨개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간을 알 수 있는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찬의 행보가 굉장히 이상하다 하면서 강복회 모 회원께서 연락이 와서 작게 8058을 주문 안 하시고 이거를 책을 주문하셨어요. 왜? 이종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종찬이 의심스러운데 한번 이걸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도 곧 조만간 많이 입에서 입으로 또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은 많이 우리 국민들이 실상을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나왔습니까? 이거 틀면 되나요? 저기 그 밑에 보면은 동영상으로 아니 그 위에 잠깐만. 그렇죠. 예. 그걸 확대해서 우리 유튜버님들은 요 화면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크게 두 번째 역작이 발간되었습니다. 구글 북스에서 전자책으로 판매 때 거부를 당할 만큼 붉은 세력들의 적나라한 대접실들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온 김대중, 그리고 청주회 국정원장들인 이종찬, 천영태, 김동원과 신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해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의분에 찬 행동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해체시켜야만 하는 민주당의 소행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나라의 군, 경, 검 등 또 정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은 왜 중국의 줄을 서고 있는지를 알고 평탄해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로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드론은 왜 낙후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남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왜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 북한 핵에 대해 왜 소홀히 대하는지, 부정선거를 위한 기틀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김대중과 한당의 노벨상 공작 등 이 책에 수록된 수많은 내용들은 국정원 고위급들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들, 예비역들, 공무원들, 단체 리더들,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봐야 할 필독서입니다. 앞서 나온 작게 8058과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적과 공작까지 나옴으로써 세트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꼭 읽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도서명, 주문 수량을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이러시면서 구입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판매할 때 구입하시게 되면 반드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요. 예, 꼭 구입해 놓으셨다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예,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담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질문하실 분들은 예, 잠시 앞쪽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가 예,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질문하실 분 마이크 없이 해도 되죠? 네네. 그게.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주적으로 완전히 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안한 게 위험한 게 지금 NLL이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아직도 그뭐 NLL 뭐 없애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NLL이 김정은이도 NLL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우리가 상당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사가 정한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노무현이가 왜 북한 올라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미 북한과 한국은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NLL 문제는 그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소환돼서 북한으로 올라갔을 때 6.15 회담하기 이전에 국정원 차장들하고 사전에 밀약이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3대 무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다음에 무인기, 땅굴, 여기에는 절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NLL 문제도 거기에 이제 따로 3대 무대응 원칙과 달리 따로 NLL 무역 이 공작을 북한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 노무현 때는 바로 그 주미대사로 홍석현을 임명해가지고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 홍석현이가 주미대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 공작원들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쫓겨오죠. 홍석현이가 한국으로. 지금 북한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그냥 전술적인 것이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그걸 보고 지금 김정일이가 얘기한 건데 트럼프는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다 와해시켰던 북한의 휴민트 조직을 재건해놓은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반미 감정, 보안 감정을 조성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트럼프는 북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속였다가 하노이까지 가서 망신당하고 온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북한, 미국이 한국을 핵을 만들게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다 북한의 그 농간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믿을 게 하나도 못 됩니다.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했다가 40분간 사라졌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의 핵심적인 것은 남한으로부터 돈을 얼마를 자기가 받아내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는 김대중을 납치하기 위해서 미리 공항에 나온 겁니다. 공항에 나오지 않기로 되어 있던 걸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김대중에게 자기 차를 제공해 놓고 그 차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김대중이가 차를 타고 출발할 때 얼른 올라타 버리는 거죠. 얼른.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 안에서 40분 동안 남한 측 경호원들이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두절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40분 동안 실종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바로 김정일이가 차에 딱 타가지고 님자 와 우리 님미는 납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을 협박을 해서 최은수 사건 그 다음에 북한이 5.18 때 엄청난 돈을 찍어가지고 남한에 왔습니다. 위조 지폐를 찍은 거죠. 그래서 북한 병력 600명과 김대중 여단 병력들이 10일 동안 먹고 지낼 수 있고 공작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김대중이를 그렇게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0분 동안 그 남한의 경호원들과 한국 대통령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걸 납치라고 부르는 거고 모든 이야기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아다니지만 최은수 사건과 5.18 때 돈 갖다 준 거 갚아라 이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하나 더,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연평해전 때에 전사한 그 한상국 상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상국 상사의 그 부인께서 한동안 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 선구자 방송도 가서 한번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지금 연락이 좀 예전 번호하고 달라져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데 정당 대표님께서 그 분을 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연락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NL상에서 김대중이 집권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상된, 그러니까 죽거나 다친 해군 해병 장병들이 1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여단장이 자기 부하 죽였듯이 바로 우리나라 총주회 장성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해병대 장병들이 그렇게 죽은 사건이라 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안함 장병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연결이 되질 않죠, 제가. 그래서 한번 한상국 부인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훈장을 반납하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자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기 남편이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은 거를 여자가 본능적으로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생각을 해봐도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장을 반납해버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투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2연평해전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은 공작입니다, 공작.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책을 편집하실 때 보셨지만 북한 해군 함정에다가 무기가 없어서 육군 전차포를 떼다 단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의 그 가장 처음에 정권 창출할 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권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 멘토다 이럴 정도로 처음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종찬이 전 안기부장도 광복회장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윤석열 정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도 혹시 어떤 연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종찬이는 흘러간 세대고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력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굴러가는 것이지 이종찬과는 단순히 자기 아들 친구다 이 정도의 인연 이런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연계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지금 질문을 안 해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이나 작기 8018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과 한강의 노벨 문학상, 이것에 대한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작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렇게 평화에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문학에 기여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김대중과 저쪽 세력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바로 최인수를 납치한 사건, 그 다음에 5.18 때는 국민 정서상 한국군 장성이 북한군 장성의 지휘를 광주 현장에서 받아가면서 자기 부하들을 대규모로 살상을 시켰다. 그것도 북한군 병력을 동원해서 한국군으로 편제시켜가지고 한국군 옷을 입혀가지고 특전사 장교가 지휘를 해서 자기 그 부대원들을 다 죽였다. 이런 거는 밝혀지게 되면은 국민 정서가 아무리 뭐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덮기 위해서 바로 두 명의 노벨상 후보를 만들어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작게 8018 책이 나왔을 때 그런 공작이 소년이 온다라는 공작이 준비가 됐던 걸로 많은 언론인들이 먼저 번에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최인수 사건, 그 다음에 이 한국군 장성들, 이 반역 사건은 국민들이 아무리 뭐 용서와 화합을 하자고 해도 정서상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노벨상 공작들을 벌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어떤 그 약점을 잡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논지인데, 지금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그것을 과거 정권이 한 것을 후임 정권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과거 정권이 저지른 것을 자기네들끼리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박근혜 정권까지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공작이라는 것은 협정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예를 들면은 5.18 때 민주화가 아닌데 북한군이 와서 작전을 했는데도 여러 번 정권이 바뀌어가면서도 오히려 북한군 문제는 다 들어가고 민주화로 지금 탈바꿈 한 것처럼 비공식적인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 비공식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협정들은요, 정식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장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또 그런 보고를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임동원이가 마지막으로 청주회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모든 세부적이고 실무 조직들을 전부 다 이 전라도 사람으로 다 채워놓은 겁니다. 국정원을. 그리고 계속 전라도 사람만 뽑아가지고 국정원을 유지하고 경찰을 유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상층부에서 중국 정보부가 지휘를 해가면서 밑에 중요한 보직 실무자들을 자기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뭐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층부 조직들은 정기적인 인사를 이렇게 관련해 가지만 그런 거와 관계없는
이런 보직들이 있는 겁니다. 임시직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근무하는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위급 공작원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뒤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김대중 때는 국정원 직원들도 여럿이 죽었습니다. 지금 애국 세력들 죽어나가듯이 이상한 사건으로 김대중 때는 국정원 직원들도 여럿이 그런 식으로 죽은 거 신문 기사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한번 정리가 되고 세팅되면은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전체적 국민적 합의, 즉 국민적인 힘 아니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도 지가 아무리 그런 대통령 자리에 차고 앉았어도 자기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고 자기 효에 있던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항을 하면서 난수 방송에 대한 지위를 다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다 용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 지하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지금 땅굴 아무리 해보십시오. 국방부에 땅굴 관련된 보직 인사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안 돼. 이런 방침이 굳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땅굴을 1000만 개를 들이대도 단 한 개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국정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중앙정보부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민주를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이 다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에. 그러니까 그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하는 유신 시대 때도 이 얼굴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뻣뻣이 세워가지고 달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 활동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보면 전부 다 공산당원들인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큰 게 지금 김대중이 아닙니까? 민주인사라고 자쨌던 사람이 나라 다 팔아먹고 지금 그런 게 여기 정확하게 지금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사실을 말해주면은 그걸 안 듣고 대한민국 사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임대주택에 살면서 차는 벤츠 타고 다녀야지 대접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작게 8018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 인사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 속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 책에 말씀드렸던 국정원 차장들 북한의 작게 5027-98 한미연합작전 비밀가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 민주인사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무슨 연구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대중 내막을 보면 김대중 감청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장 노릇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적인 내면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사회 구조가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용인을 안 하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다 몰려가고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니까 진짜로 얘기를 하는 몇몇 사람들은 바보 되는 겁니다. 예. 국가정보기관은 대한민국의 눈과 귀예요. 사람이 눈과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보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도 자꾸 집중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북한과 중국으로 빼내가고 걔네들이 여기에 있는 성장 동력을 조정해가면서 이전 투구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김건희 이런 걸로 5년
뭐 의사로 5년, 뭐 이재명 재판으로 5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하고 싶어도 무슨 무기를 개발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신제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할 수 없게. 그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질문 그게 조금 목소리 저기 크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질문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저 마이크 좀 잡고 하시면 크게. 이게 이제 그 독도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엄청나게 국민의 그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걸로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화되면서 그 비밀로 한 협정이 우리들한테 유리하게 될지 불리하게 될지 그것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독도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거 직접 이야기를 진정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직접 봤는지 참모들이 봤는지는 몰라도 이 사건을 용산 대통령실의 관할인 남부지청에 배당을 했었어요. 조사를 안 하죠, 이 사건을.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국회 뭐 이런 데 속기록이 다 있고 그 당시에 이런 보도됐던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오부치 수상이 며칠 날 김대중한테 전화했고 언제 한국에 와서 언제 만났고 어떻게 협상이 됐고 언제 비준이 됐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보면은 최은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들이 다 제시가 된 겁니다. 제시가. 그리고 국가 간의 비준이라는 게 한 달 만에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회 비준도 날치기로 국가협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이고 이걸 국민적인 그 감정으로 봤을 때 일본에다 이거를 제시했을 때 득이냐 실이냐. 일단 이 협정은 무효이죠, 무효. 왜냐하면 일본이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도 수역을 자기들이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협의가 아니라 협박으로 가져간 거예요. 저기 구한말 때 총칼들 대고 외교권 뺏어가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총칼이지만 지금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국권을 찾아와야 되고 독도 수역을 찾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실이 될진 몰라도 일단 우리의 그 주장과 우리의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좀 대답이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들이 이제 어차피 이거 동남PD는 이거를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게도 그런 거 청원서를 내고 또 이제 그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여론에 반영시켜서 이걸 어떻게 알리고 이게 국민적 감정을 어떻게 일으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시나요? 지금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많은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화답, 너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 손봐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독도 얘기를 해봐야 독도 수호본부 이런 데서 전자책을 사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옛날 전자책을. 그런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대답이.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서 나라를 찾아오든지 말든지 해야지 제가 이런 사실을 알려드려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봐야 공연불이 된다는 건 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 국가 원수한테도 이미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납득이 되고 타당하니까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했겠죠. 근데 검찰은 움직이지 않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혼자서 많은 문제를 지금 제시하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매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지금 많은 그 민주당 세력들이 토착외구라는 말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유우파를 공격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우파가 한일 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독도를 몰래 다 팔아먹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상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예,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질문을 삼가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그 일본에게 그 체인수 사건을 밀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일본에 밀고를 한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지금 방산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들, 그리고 이런 아까 저기 우리 그 구성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경제인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지금 현 상황, 그리고 삼성까지도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용 맞나요? 예. 그분이 또 5년 그 검찰의 구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삼성이 그 최인수 사건 그 당시에 삼성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국가기관보다 정보 그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역공, 그 반격 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그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또 국가를 살리려고 하는 공작들은 없는지, 혹시 그런 정보를 들으신 적은 없는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이렇게 불안하고 이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젊었을 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압력을, 과거 정보기관이나 첩보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압력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모이신 분들이 뭐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참해진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장사꾼들은 물밑에 1원짜리를 하나 주스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물밑에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업인이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기업인이라고 그래도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애국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대기업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 5대 종합상사가 다 해먹고 다 잠선했어요. 그리고 삼성도 그 삼성이 이 최인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소니 이런 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회사였었어요, 삼성이. 그런데 이 최인수 사건을 밀고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제공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당연히 지금 삼성이 그런 여러 가지 뭐 협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만, 그 당시에 최인수 사건을 일본에다가 얘기한 것은 당시 공작원들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틀림이 없고, 날짜로 따져봐도 틀림이 없어요. 딱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아니면 아는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딱 홍석현이하고 이건희 둘밖에 모르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오부지가 연락이 왔다, 뭐 이런 거는 공작원들 얘기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날짜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공작원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나온 것이고, 지금 현대 아까 저기 구성재 대표님이 1사급 잠수함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잠수함을 개발할 때는 잠수함 사업단장에는 잠수함 함장 출신들이 그 사업단장을 맡는 게 상식이고 관례입니다.
그런데 214급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 때는 아예 보안사에 있는 해군 직령을 잠수함 사업단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 사람은 수상함도 안 타본 사람이에요. 배라고는 보안함 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방사천장에는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앉혀가지고 214급 잠수함을 지금 다 못 써요. 그리고 그 사이에 214급 잠수함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던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14급 잠수함 한 대가 북한은 작은 잠수정이 많아요. 500탑급 미만의 조그만 것들. 천안함도 그 조그만 잠수정에서 격침된 건데 수백 척의 그 작은 그 잠수정들이 있지만 큰 거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면은 큰 잠수함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 밑으로. 근데 작은 잠수함들은 물 밑으로 깊이 내려가지 못해요. 찌그러지니까 수압 때문에. 그래서 깊은 잠수를 할 수 있는 큰 잠수함이 침투해가지고 소나로다가 탐지하게 되면은 북한 잠수함들이 움직이는 걸 시다간파돼요. 그러면은 그 잠수함이 공격 안 한다고 하더라도 헬기나 대잠 이런 초계기나 다른 고속정 같은 걸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이 극도로 이걸 기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현대중공업이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그뿐이 아니라 대구급 이 호위함들도 세계 최첨단의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함장들이 얕은 데로 확 지나가서 그냥 스크류를 긁어가지고 다 5천억짜리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뿐이 아니라 그리고 양정철이가 미국으로 갈 때도 누가 돈 대줬습니까? 기업인들이 돈 대준 겁니다. 미국 도피자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 이익 복가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참하죠.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애국 세력의 전부 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참해진 겁니다, 지금.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정단 대표님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광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대웅 대표님께서 광고해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대웅 대표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이런 책들인데 좌파들은 선동해가지고 말입니다. 역사를 선동해가지고 이 책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게 그 책에 나온 사실이 진실인 줄 알고 거짓으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서 각자 우리 유튜브들이 자기 커뮤니티에 한 번씩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고 끝나고요.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어디로 갈까? 그때 우리 갔던 그 식당으로 갈까요? 거기 좋죠. 우리 갔던데 거기가. 거기로. 자, 우리 유튜브 연합회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가 150개나 됩니다. 150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많이들 못 나오시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쭉 5년, 6년 동안 쭉 회원 가입 원서를 받아놨던 그분들이 다 150개 회원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많이들 못 나오시는데 우리가 12월 10일 날 1시에 여기 7080 뭐라고? 7080 풀코스라고 요 총각역 나오시면은 3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12월 10일 날 1시에 합니다. 예? 아니 10일로 바뀌었습니다. 10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날은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단체 아니면은 또 애국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튜브 연합회 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곳에 직접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담 대표 초청 회견 실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